세종실록에 임금이 신미스님을 침소로 맞아들여 법사를 베풀게 하였는데 높은 예로서 대했다 전한다. 억불숭유의 시대, 세종대왕이 친히 법을 청한 인물, 아들 세조임금 또한 의지처로 삼고 스승으로 모셨던 해각존자 신미대사의 이야기다. 이곳은 속리산 들머리의 정의품송 공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으뜸가는 저 당당한 정의품송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정의품송은 잘 아는 대로 세조가 이곳에 행차했을 때 어가가 지나갈 수 있도록 나무 가지를 저절로 들러오려서, 그래서 예의를 하는 그런 소나무다 해서 지금의 장관급에 해당하는 정의품송을 보유한 그런 유명한 소나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조가 복천사 행차하기 위해서 이곳에 이르러서 유숙을 했습니다. 그때는 병풍송이라고 부르는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싸인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천사의 신미대사가 떡 150동이를 가지고 와서 왕을 호종하는 군사들을 배불리 먹게 했습니다. 이튿날 세조는 복천사에 가서 법회에 참석을 하고 다시 이곳에서 머물고 온양행궁으로 떠났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사실과 전해오는 이야기 사이에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대상인 신미대사는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뜨거운 화제의 대상인 그런 스님이죠. 바로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입니다. TV오승전 신미대사 편은 그 역사적인 사실과 전해온 이야기 사이의 틈 속에서 신미대사의 진면목을 찾아서 떠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초기 세종과 문종, 세조에 이르는 여러 임금의 비호 아래 유생들의 거센 반대에도 불경 간행 사업과 다양한 불사를 이끌며 조선의 불교를 지켜낸 신미스님. 속리산 복천암은 스님이 출가 후 도반 수미스님과 함께 수학한 곳이자 말년에 이르러 제자들과 머물며 법을 펼친 의미 깊은 도량이다. 이곳은 법주사에서 속리산으로 좀 들어와 있는 복천암입니다. 세종 세조 당시에는 복천사라고 불렸죠. 이곳은 세종이 승하하시자 그 명복을 빌기 위해서 중창한 그런 세종의 원당 사찰이 되겠습니다. 세종은 초반에는 조선의 모든 절을 선교 양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마치 불교 교단을 굉장히 탄압한다는 그런 인상을 주기도 했지만, 사실 세종은 그 당시에도 많은 신료들이 불사를 하는데 공양을 해서 수만 명을 이렇게 공양을 하고 이런 게 너무 낭비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모두가 다 우리의 백성인데 그 백성들에게 음식을 먹게 하는 게 어떤 잘못이 있겠나라고 하는 그런 포용을 사실은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종 후반에 광평대군과 그 두 아들이 차례로 죽고, 그리고 1446년에 소나무마저 승하하자 그때부터 더욱더 불교를 깊이 아마 이해하게 됐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 세종이 그 말년에 신미대사를 만나서 불교와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그 세종이 승하하자 문종은 바로 세종과 인연이 있던 신미대사에게 어느 곳이 세종을 위해서 우리가 복을 빌 수 있는 곳인지 찾아보자 라고 했고, 신미대사는 이곳 속리산은 조선 전체의 중앙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모든 기운이 모이는 그런 길지이기 때문에 이곳에 절을 새롭게 중창하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는 그런 진언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 복천사를 중창하게 되었습니다. 그 복천사에 훗날 14년 후에 세조가 행차해서 그 신미대사의 법석을 더 크게 이렇게
확인을 해 주었던 그 현장이 바로 이곳 복천사가 되겠습니다. 성리학을 정치적 이념으로 삼아 억불숭유의 정책을 펼쳤지만 조선은 왕실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불교에 대한 신심을 저버리지 못한 나라였다. 많은 왕들이 선왕의 명복과 왕실의 안녕, 국태 민안을 기원하며 사찰을 건립하거나 중창했고 스님들에게 법을 청했으니 비록 왕사라는 직책은 사라졌지만 신미 스님은 조선 왕실의 스승으로서 존경받았던 것이다. 여기는 신미대사 탑으로 가는 산 중턱인데 바로 복천사가 잘 들여다보이는 그런 아주 명당입니다. 아마도 신미대사는 1403년쯤에 아마 태어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곳 부도에 따라서 1480년쯤에 입주하신 걸로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 신미대사는 성균관에서 학사로서 과거를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던 총명한 인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절도사라는 그런 그 큰 직책에 있던 부친이 집안일에 대한 예의를 차리지 못해서 크게 벌을 받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계기가 되어서 신미대사는 10대 후반 20살 못 미친 그런 나이에 출가를 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신미대사는 송리사 즉 법주사에서 저 도갑사에 출발했던 수미대사와 함께 수학을 했습니다. 두 분은 신미, 수미, 미자로 글자도 같고 또 동갑이어서 아주 단짝처럼 이렇게 수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후 이 두 분은 조선 불교를 책임지는 그런 중요한 활동을 함께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20년 동안 많은 공부를 하고 특히 산스크리트에도 능한 그런 학적을 보였던 신미대사가 세종대왕과 만나게 된 것은 아마도 세종대왕 후바 아닌 걸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기록으로 보자면은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1446년부터 신미대사를 만나게 되었다라고 그 동생인 김수온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0년 세종이 승하기까지 약 5년간의 기간 동안에 신미대사는 조선불교의 중추를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걸 보면은 이미 그 전에 신미대사의 명성은 널리 알려졌고 그래서 역시 동생의 기록에 따르면은 세종이 신미대사를 산으로부터 불렀는데 부르자마자 두 분은 서로 뜻이 통하고 얘기가 통해서 그로부터 아주 신미대사를 우대했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복천사에서 말년을 보내고 원적에 든 신미 스님. 남겨진 기록에 따르면 스님은 어려서 유학에 통달하고 출가 후엔 대장경을 비롯 인도의 고어인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트 원정까지 두루 막힘이 없었다고 한다. 이 같은 학문적 깊이는 오늘날 신미 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다는 주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고 있다. 복천사의 수암모상 탑으로 되어 있는 신미대사의 탑입니다. 뒤쪽에 제자인 학주대사 탑과 함께 나란히 서 있습니다. 이 승탑 양식은 무학대사에 시작됐던 고려말 조선 초의 양식 중에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양식을 갖추고 있는 보물 승탑이 되겠습니다. 문종은 세종이 승하한 후 반년쯤 지나서 세종 때 본래 신미대사를 선종 판사와 존자로 책봉을 하려고 했는데 마침 그때 신미대사가 몸이 좋지 않아서 유리고 있었다. 그래서 이제 승하셨기 때문에 그 명을 받들어서 우국 2세 해각존자, 나라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해각존자라는 칭호를 내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료들은 이런 해각존자의 책봉이 바로 왕사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인지 아주 여러 가지 반대를 했습니다. 더군다나 어떻게 승려가 나라를 이롭게 하는 이런 이름을 붙일 수 있는가라는 데 대해서 격렬하게 반대를 했는데, 한 달 동안의 그런 신라임 끝에 결국 문종은 조금 낮추어서 온용무의 해각종사라는 이름으로 책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조 때 여러 기록에 언해하는 책이라든가 이런 데 모두가 다 해각존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여론에 밀려서 그냥 종사라고 했지만은 본래대로 해각존자로서 계속 그렇게 불러왔던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신미대사는 산스크리트라든가 다양한 그런 학문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자랑스럽게 쓰고 있는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었지만은 그 내용들은 그동안 가려져 있다가 이제서야 비로소 조금씩 그 진면목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성탑은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그런 증명답이 되겠습니다. 세종대왕이 유언으로까지 남긴 신미스님의 호, 우국이세 해각존자. 스님은 과연 무엇으로 나라를 이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했던 것일까? 조선 초기의 선지식 함어 대사가 중창한 조선 왕실의 또 하나의 원찰, 가평 현등사에 그 발자취가 진하게 남아있다. 이곳은 가평의 운악산 현등사입니다. 현등사는 조선 전기에 왕실 원찰로 크게 이름났던 그런 절이기도 합니다. 세종의 칠남인 평원대군이 돌아가자 이곳을 원찰로 이렇게 지정을 했고, 또 지금 보는 이 탑은 세종의 팔남의 부인이 그 부군을 위해서 대군을 위해서 모신 사례를 모셨던 그런 유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현등사는 내내 왕실의 원찰로 이어지면서 특히 하무득통 기화대사가 이곳에 주석하면서 큰 절로 만들었던 그런 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미대사는 그 자취를 따라서 아마 이곳에 머물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의 수도 한양과 그리 멀지 않으면서도 고즈넉한 산속에 자리한 현등사. 신미스님이 현등사에 머문 시기는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신미대사는 그 몸이 그리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 말년에 해각존자로 봉하고 싶었는데 몸이 아파서 그걸 미루었다가 문종이 즉위해서야 그 부왕의 명을 따라서 해각존자로 봉하고, 그 과정에서 유신들의 많은 반대를 겪는 그런 우여곡절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각존자는 대자암이나 이곳 현등사처럼 왕실 원찰이면서 서울에서 멀지 않은 이런 곳에서 요양을 하며 지냈던 걸로 보입니다. 단순한 요양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는 훈민정음이 반포되고 얼마 안 된 그런 시점이었죠. 그래서 처음에 세종은 훈민정음을 창제하고 수양대군에게 경전의 번역을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말로 원래 훈민정음의 뜻대로 누구나 우리말과 글을 읽고 쓰게 하는, 그거를 이 불경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아마 이 요양기간 중에 신미대사는 훈민정음을 충분히 익히고 이 불경을 언해하는 준비 작업을 했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신미대사는 이곳 현등사에서 10여 년 기간을 보내면서 장차 강경도감을 세우고 거기에서 많은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해내는 그런 토대를 여기서 모두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 유래가 있는 곳이 바로 이 현등사가 되겠습니다. 신미스님이 훈민정음 창제에 기여했는지 그 여부는 확실치 않지만 세조 임금이 만든 간경도감에서 불경의 번역을 이끈 주역이 신미스님이라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로 남아있다.
현등사의 한무대사의 승탑입니다. 이렇게 탑신 가운데에 한무당 덕통이라고 이름 새겼고, 이 승탑과 앞에는 석등 양식이 바로 기화대사의 스승인 모학대사의 승탑과 석등과 아주 유사한, 그렇지만 조금 규모를 작게 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미대사가 이곳 현등사에서 아마 10여 년간 주석하면서 준비했던 훈민정음의 언해, 즉 불경을 우리말로 옮기는 작업은 너무도 중요한 작업이었습니다. 훈민정음이 창제되고 나서 우리말로 나온 첫 번째는 용비어천가, 이거 외에는 바로 강경도감에서 간행한 9종의 불서, 즉 불경이 바로 한글 서적입니다. 이걸 보면은 훈민정음과 불교의 관계는 너무나 깊다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 바로 신미대사가 있습니다. 신미대사가 훈민정음 창제에 직접 관여했던 그거는 명확치 않지만은 적어도 신미대사가 누구보다 빠르게 훈민정음을 잘 익혀서 10종 가까운 그런 불경을 우리말로 번역해낸 것은 정말 중요한 그런 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 작업 내용은 1461년에 간경도감을 설치하고 거기에서 이듬해인 1462년에 처음으로 능엄경 언해를 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형식적으로는 세조가 구결을 달고 그 구결을 신미대사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한계희, 김수원 이런 문신들이 번역을 하고 다시 그 번역을 신미대사가 확인해서 그래서 가능하도록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불경의 언해 작업은 훈민정음의 보급에만 앞장선 건 아니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해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경전을 우리가 우리식으로 완전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물론이고 정말 보통 사람들이 불교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게 된 것이죠. 여기에 언해 경전의 큰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신미대사가 있습니다. 세조실록에 따르면 신미스님이 오대산의 상원사를 중창하려 하니 임금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고 한다. 문수성지 상원사는 옛부터 세조 임금과도 인연이 깊은 도량이었기 때문이다. 이곳은 오대산 상원사입니다. 이 상원사 중창과 관련해서 바로 신미대사와 세조의 인연이 서려 있는 그런 곳입니다. 본래 이 상원사는 신라 때부터 이름난 문수성지인 오대산의 중심 그런 사찰로 쭉 이렇게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세조가 후반에 큰 병이 나서 걱정한 왕비가 서울 주변의 기도처 말고 어디에 따로 원당을 마련해서 왕의 병의 치료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미대사에 상의를 했더니 신미대사는 마침 이 오대산 상원사가 그 좋은 그런 기도터인데 그때 좀 퇴락해 있다. 이걸 중수해서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이 상원사를 중창을 하게 됩니다. 세조는 비단과 많은 곡식을 내서 이 중창을 도왔고 그렇게 이루어진 이 상원사는 불전과 양쪽의 상실이라고 해서 특이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다른 건물이지만 이렇게 문을 열면 통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었다는 것이 밝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 저 안에는 문수동자상을 그때 모셔서 지금까지 그 고이 잘 간직해온 그런 문수성지로 다시 살아나도록 했던 그런 유서 깊은 곳이 바로 이 상원사입니다. 어린 조카 단종을 패하고 왕위에 오른 세조 임금. 그가 지병을 고치려고 상원사에서 기도하던 중 문수보살을 친견하고 병이 나았다는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하다. 실제로 상원사에는 세조 임금 때에 조성된 문수동자상이 모셔져 있다. 상원사의 문수동자상입니다. 세조 때 중창할 때 만들었다고 이렇게 추정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복장을 발견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1466년 바로 그 세조 중창 때 해죠. 세조의 두째 따님인 의숙공주가 남편이 정현조와 함께 이 불상을 발현해서 만들었는데 그와 함께 안에서 피고름이 묻은 적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세조의 그 병을 낫기 위해서 그걸 고이 모심으로써 이 문수동자의 힘으로 낫고자 하는 그런 원력으로 따님인 공주가 발효해서 만들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됐던 것이죠. 또 이 상온사의 보물 중에 하나가 상온사 동종입니다. 725년, 그러니까 성덕당 신종보다도 한 50년이나 먼저 만든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종이죠. 이게 원래 안동에 있었는데 그 종도 이렇게 갖다 모셨습니다. 이렇게 건물만 중창한 게 아니고 이런 모든 정성을 모아서 세조의 병이 낫고 또 나라가 길이 융창하기를 비는 그런 마음에서 이 상온사를 중창했던 것입니다. 이 문수동자상은 바로 그런 사정을 아주 역력하게 보여주는 그런 바로 증조화가 되겠습니다. 왕위에 오르기 위해 숱한 희생을 치른 세조 임금은 부처님께 귀의해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많은 불사를 행했다. 그에게 불사의 공덕을 쌓도록 권한 이가 바로 스승 신미 스님이었다. 월정사 박물관에 있는 상온사 중창 권선문과 복장 유물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중창 권선문입니다. 앞쪽에 어처묘라고 즉 세조가 직접 쓴 부분을 이제 상징하고 있습니다. 두 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권에는 한문으로만 썼습니다. 세조와 세조비, 세자, 이하, 왕실의 여러 어른들 그리고 문무 관료들 무려 23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쭉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또 한편에는 한글과 한자를 함께 썼습니다. 먼저 신미대사가 앞에 왜 이 상온사를 중창이 됐는지 그 사연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한글로 풀어서 똑같은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그에 이어서 세조가 자신도 이걸 권유하는 글을 쭉 쓰고 있습니다. 역시 세조의 글도 다시 한글로 풀어서 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세조와 세조비 이렇게 여인들도 쭉 등장을 하게 되고 저 세조 부분만 보더라도 불제자하고 쭉 쓰고 나중에 자기 조선국왕 이름을 쓰고 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자신들이 이곳에 모든 정성을 모아서 이렇게 중창했음을 밝히고 있는 것이지요. 이 권선문은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형식도 이 시기 즉 훈민정음이 창제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목판으로 이 한글을 찍어낸 건 있지만은 직접 붓으로 쓴 것은 이게 가장 오래된 그런 중요한 유물이기도 합니다. 이 권선문에서도 세조가 신미대사를 먼저 앞세우면서 이런 중창보살을 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서 이 시기 신미대사의 그 유산과 또 세조의 불심도 잘 알 수 있는 그런 유물들이 지금 우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이 깊이 신뢰했고 아들인 세조 임금이 높이 우러렀으며 민중을 위해 쉬운 한글로 경전을 번역하고 널리 보급하려 애쓴 신미스님. 그가 우리에게 건넨 화두가 있다. 신미대사는 세종과 세조대에 가장 뚜렷한 그런 활동을 남기셨습니다. 특히 훈민정음 창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역할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사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종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글자를 익히기 위해서 훈민정음을 창제했다면은 신미대사와 같은 그런 산스크리트 지식이든지 아니면
불자들의 지식이든지 모두 다 활용했으리라는 건 아마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운민정음을 왜 만들었습니까? 누구나 다 쉽게 글과 말을 익혀서 그걸 읽고 쓰게 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 운민정음을 만든 다음에 용비어천가를 빼놓고 모두 다 나온 책은 불경을 한글로 옮긴 불경의 언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 활동에 바로 신미대사가 있습니다. 이 신미대사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불경을 우리말로 잘 풀어냈듯이 그 정신을 되살린다면은 지금의 시대에도 우리에게 맞는 그런 부처님의 말씀이 잘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미대사의 혼이 깃들어 있는 이곳 오대산에서 신미사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에 맞는 아름다운 말과 글로 부처님 법을 전하는 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다.